안녕하세요. 강대국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1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공사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받고 사유공사 받았는데 그 이후 주택단지 안에 토지 일부를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사업체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공동주택 등을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했을 때 하자 있는 아파트를 넘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단지 안에 대지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효력 있다. 공동택이 만들어지게 되는 주택단지는 대지 사용권을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공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자 전체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 제기할 수 있고 그 대표자는 4원의 3 동의 얻어 선정한다. 2번 맞죠? 3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에 발생한 비용 전부를 전부 동원해 놓습니다.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체가 공동대를 건설하면서 주택 소유자에게 하자 있는 주택을 공급했다면, 분양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 전부에 대한 구상권을 소유자에 행사하게 되면 그 비용을 사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대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된다. 5% 미만일 때 주택법에서는 매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라 해야 되죠. 5번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우리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민법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공동택 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 안에 매도 청구해야 되고 2년 경과되게 된다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단위 면적은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라는 명도소송 방법으로 공동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 미만이라는 말과 2년이라는 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1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동별 대표자 임기는 인용을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1번 옳은 이야기이죠. 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 선출하되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얘는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 대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주택법상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회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 임기는 인용하되 영임할 수 있다.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입주자 대표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3분의 1,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요청하게 되면 14일 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회장 소집한다. 이런 규정은 없죠. 5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했습니다. 12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3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상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선관주의 의무를 적용하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가 아니라 위임이죠. 3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지도에서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내에 주택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러한 주택관리 교육은 지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은 주택관리사,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인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은 주택관리사 본은 등록 신청할 수 없고
상사법인인 경우에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록 말소하거나 1년 범위 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올해도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 주택관리업자는 의무관리상 공택 관리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고 등록 자격,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주택관리사만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상사법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 신청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허용하는데 법인 중에 상사법인만, 주택관리사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 2억 원 이상일 것, 일정한 기술 이력으로 연, 고, 전, 위주, 연료, 고압가스, 전기, 위험물, 주택관리사 각 한 명 이상 확보한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가능한데 올해 반드시 봐주실 것이 필수적 등록 말사유와 필수적 영업 정지 처분 사유를 봐놓습니다. 거짓 부당한 후보로 등록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초과하는 때, 그리고 필수적 영업정지처분 대상은 부정한 재물, 뇌물을 주고받은 때, 그리고 두 번째, 장기 후선 충당금을 주택법이 정하는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필수적 등록 말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면에 등록증 대여 시에는 임의적 등록 말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가중, 감경할 수 있는데 특히 필수적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 등록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대상인자가 청문, 의견 제출 시까지 이를 보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당초 처분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당초 처분이 등록 말소라고 하면 영업 정지 처분 3월로 한다. 그런 말들을 한번 구분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올해 시험거리가 되겠죠. 14번입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용공사권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지시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다. 2번 사업체는 담보 책임간의 공동택의 내력 부족에 중대한 하자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3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 보수 보증의 사용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린 정답입니다. 공제 하자 보수 비용은 실제 하자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하자 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할 수 있다. 하자 보수 보증을 이용하여 하자 보수하게 되면 하자 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2천만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하자 보수 종료 확인 위에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 확인 첨부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 주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서면 확인을 받을 때 하자 보수 종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이를 사업체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택의 하자 발생하게 되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이용하여 하자 보수 공사를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실시하게 되는데,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지급 청구와 관련되어 금융기관에 지급 청구하면 30일 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용도는 하자 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돈 주인인 사업체에게 당연히 통보하는데, 특별히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내역을 30일 이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담보 책임이 종료되면 이를 순차적으로 반환하고, 반환 비율에 대해서는 보통 2년, 3년 차를 시험에 자주 내더라고요. 2년 경과 시에는 25%를, 3년 경과 시에는 20%를. 이렇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하자 보수 종료 확인서를 필요하는데,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 이 정도가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5번입니다. 공공임택의 매각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공주택 사업자는 행복주택을 임대 기일부터 30년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임대 의무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영구임택은 50년, 국민임대택과 행복주택은 30년, 장기 전세주택은 20년입니다. 1번 맞는 이야기죠. 2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공공임택 매각 신고하고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대택을 매각할 수 있다.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되면 종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30년간 제공하기로 한 약속, 채권입니다.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자가 승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임차인에게 방빼란 말 안 하죠. 임차인의 주관증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제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시, 군, 구청장의 허가받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공임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때 허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최장 30년 동안 행복주택을 싸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게 되면 돈을 마련해야만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임차인의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임차인의 주관증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을 때에만 분양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시군 구청장이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은 때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영구임택을 임대기일부터 50년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임대 의무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되십니다.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우선 분양전환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는 해당 공공임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3번에 넣습니다. 16번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 동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 임대택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이번 임차인 대표 회의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동별 대표 중에 선출한다. 3번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 과반수 입주한 날 30일 이내 입주 현황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하려는 경우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지해야 한다. 5번 임차인 대표 회의는 회의 개최했을 때 회의록 작성한다. 그러면 여기 임차인 대표 회의는 임의기구로서 임대주택인 공택의 호수 세대가 20호, 20세대 이상일 때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뽑고 그 동별 대표자 중에 회장, 부회장, 감사 1명을 임원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 동별 대표자의 원칙적인 자격은 해당 민간임택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임차인 대표 회의는 입주 예정자 구성한 때 30일 이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통지하면 그때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주 기간인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는 그 요건이 될 수 없죠. 그래서 1번에 최초 동별 대표를 수 있는 사람, 거주 기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당의 민간 임대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7번입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소 과정을 통해 함께 공부하셨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각종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처분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 중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인지 묻는 분양 절차와 이 분양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 수립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일정한 공사 완료 절차에 따라 준공한 주택 등을 조합원이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시면서 1번 함께 보십니다. 분양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2번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 이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아야 된다.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이후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인가받는다. 말도 안 되죠. 2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하여야 한다. 4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5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후 자녀분이 있는데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 이외에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자에게 분양한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 관리처분 계획은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시, 군, 구청장에게 사업시행 인가받게 되면 저 사업시행 인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과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하게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저 통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고 이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한 분은 사후 현물 보상을 선택하여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은 현금 청산 대상으로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한다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될 때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입니다.
그 사후 현물 보상은 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철거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기존 건물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실부터 이전 고실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사용, 수익 제한한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분양 절차,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그리고 공사 완료 절차, 이러한 것으로 각각 구분하며 17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18번입니다. 재정비촉진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초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 사업 시행자는 보통 조합이 그 사업 시행을 담당하게 되는데, 뉴타운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전문성이 부족하죠. 그 전문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수행자는 누구? 주택공사, 지방공사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송이 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이 재정비촉진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조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 사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외에 사업 시행자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도정법과 관련된 각종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신속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수송이 받게 되면 시, 군, 구청장 등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선 사업구역 기억나시죠? 이 우선 사업구역은 뉴타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미리 소형 임대택을 건설하여 이주 대청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뉴타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개발 공간을 우선 사업구역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주 대청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우선 사업구역의 개발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송이마다 시, 군, 구청장이 우선 사업구역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 정비사업, 우선 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자 변경을 허용한다는 점 기억하고, 이러한 것들은 도시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우선 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 사업구역에 대해 전체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 고시되기 전이라도 먼저 사업 시행할 수 있다. 4번 꼭 봐놓습니다.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사업협의회는 2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재정비촉진 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는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재정비촉진 구역이 10곳 이상일 때만 사업협의회 구성원은 몇 명? 30명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와 관련된 질문은 자주 봐놔야 됩니다. 5번입니다.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일부터 2년 이내 관계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5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행자 변경 사유로서 5번 지문 다시 보십니다.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정비사업,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부터 2년 내 조합을 설립하지 않거나 3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을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확인해 놨습니다.